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선거를 18일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험지 호남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 평택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이채영 기자, 지도부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제주도에 머물렀던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엔 제주도의 한 수산시장과 경매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는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오늘 평택을 지역에선 혁신당 조국 후보와 진보당 김재현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1시간 간격으로 개소식을 열며 새몰이에 나섭니다. 한편 최근 영남과 충청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정당의 험지로 불리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월 2회 호남 방문 약속을 거론하면서 호남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한 스포츠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잠실에서 열린 서울시민체육대축전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 후보는 생활체육을 위한 장소를 많이 만들자, 15분 스포츠 생활권으로 스포츠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체육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오 후보 역시 지난 시정 성과를 부각하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오 후보는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노원구의 한 원룸을 찾아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대여 협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후 첫 주말, 최대 승부처 서울의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서울시장 TV 토론 단 한 차례만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정원호 후보는 TV 토론이 능사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책 선거를 하자는 데는 120% 동일합니다.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본인은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언행 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오세훈 후보는 TV 토론이 능사가 아니다. TV 토론을 피한다고 비겁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토론회 28일 밤 11시부터 2시간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에 딱 한 차례 열리는 건데 방송사 주간 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됐던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가 좀 차단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토론회는 본인이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추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원호 후보가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도 그때 2022년 그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그때 당시 송영길 후보가 3번 하자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예. 네. 그래 2번 했거든요. 2번 했는데 이번에는 결국 이제 한 번만 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한 번을 선관위에서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그게 만약에 불참하면은 또 그 벌금도 내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거 선거를 하는 과정에 TV 토론을 하느냐? 이거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 취지가 그전에는 TV 토론이 없었죠. 그전에는 2004년 그 총선 직전까지는 정당 연설에 합동 연설에 이런 거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혼탁하고 과열됐죠. 그래서 그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중앙선거 그 방송심의위원회가 그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직접 그 유권자들과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당 연설에 하고 합동 연설회가 없어져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그 선거법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어떤 역량을 알리고 경쟁력을 알리려면은 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선관위가 그 규정한 것은 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는 한 번입니다. 대통령은 3번이고. 네. 그렇게 한 번이라고 해도 그 전에는
어떤 방송 협회나 이런 곳에서 주최하는 각 방송국이 주최하는 데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2022년에도 송영길 대표가 하자고 하고 오세훈 후보가 안 하려고 해도 2번은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하고 그 한 번 하는 것도 심야에 해서 바로 그 사전 투표 실시되기 5시간 전에 끝나잖아요.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세훈 후보 어디서든 어떻게든 양자 토론 하자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토론회도 좋다고까지 했는데요. 정 후보는 싸우지 않겠다면서 토론회를 줄곧 거부하고 있는데 토론을 싸움으로 표현했거든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죠. 사실 뭐 정원호 후보 이 반응 자체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군색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성급한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돈 못 묻고 입을 풀어라. 그래서 이 앞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정 선거 토론에도 바로 이런 취지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알 수가 그러니까 이 신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네거티브보다는 비전과 정책을 놓고 토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특히 뭐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토론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인데 사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그러니까 선거구도 자체가 어느 특정 후보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에는 앞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흠집이 잡힐까 싶어서 예.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희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오세훈 후보 측에게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뭐 바쁘다 또 뭐 이 지금 흠집이 난다 뭐 그런 빌미로 해서 거부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왕 이 법정 선거 토론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3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같은 거 한 번밖에 안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걸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해서 늘리는 식으로 해서 예. 최소한 3번 정도 하는 식으로 제도적인 그러니까 그 개편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정원호 후보의 폭행 의혹도 짚어봅니다. 여야에서 거친 말들이 오가며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성매매 강요 의혹이다. 민주당에선 흑색 선전이라며 모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청장 비서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여성 정의원에게 외박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사실상 성매매 강요 의혹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성평등위 가족위 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면책특권 바뀌지요. 선거를 앞두고 상대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그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한 이인선, 조은희, 서명옥, 이다리, 한지아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자, 정원호 후보 측은 당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쟁 속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더니 민주당이 이제 와서 판결문 권위를 내세운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제 폭행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느냐가 문제죠. 지금 판결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5.18 관련해서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양천구 의회의 그 속기록에는 네. 그 부분보다는 그 구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보다는 어떤 그 카페가 등장을 해요. 여성이 등장을 하고 하는데 어느 것인가를 놓고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정원호 후보 쪽에서는 판결문이 더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속기록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좀 변수가 생긴 것이 그때 당시 동석을 했던 비서실장이 있어요. 정원호 후보는 비서였고 비서실장이 김석영 비서실장인데 네. 김석영 비서실장이 정원호 후보 쪽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때 폭행을 주도한 것은 본인이고 그리고 그 정원호 그 후보는 이게 정리하고 말리려다가 이제 휘말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판결문에는 정원호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 폭행을 행사한 걸로 나왔고 정원호 후보만 3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 김석영 비서실장은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지금 김석영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속기록은 믿지 못하고 판결문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예. 이제 판결문에서 정원호 후보가 폭행의 주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것을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다른 그런 입장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새로운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정원호 후보 입장을 그러니까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판결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랜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들의 상당한 그러니까 이 진술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과감없이 이야기한 것과 어떤 부분이 더 신뢰성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판결문이 좀 더 신빙성이 높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또 이 지금 양천 구에 의해서 제기됐던 그 논란대로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미지 타격 넘어서 당락까지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문만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후 당시의 상황을 후보가 직접 나서서 좀 더 자신의 그러니까 일종의 무고함을 증명한 노력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논란 때문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정원호 후보는 44.9%, 오세훈 후보는 39.8%, 오차범위 접전으로 3주 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홍광호님,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전국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차원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전국 전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지금 목적으로 한다고 야권이 보는 그 특검을 발의한 것, 이 문제하고 최근에 그 이란 사태에서 우리 선박 피격당한 데 대해서 어떤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민 배당금 논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이죠. 부동산 값이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전체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쟁점이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저 문제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나타난 사람은 당시 비서실장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자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그 비서관이 잠깐 녹취록만 잠깐 있었지만은 그 비서관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예. 그 비서관이 나타나서 어떤 증언을 하든지 새로운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오래됐지만은 카페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그 증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 상당한 또 변수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불명확하지만은 지금 기존에 드러난 어떤 공소 취소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진단하신 생각이 거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수가 재결집하는 양상이 점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한 정책 현안이 바로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 특별 공제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정확하게 실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에 따라서 상당한 또 차이가 날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던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작 기소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히 아마 이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상당히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중도들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여권의 오만과 독선보다도 야당의 일종의 시대착오와 몰염치가 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볼 대목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 이 민심이 약간은 지금 그러니까 여권으로부터 입안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원호 후보가 사실은 이 광역 단위로는 처음 출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후보로서의 검증이 그동안 사실상 이 크게 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폭력 사고라든지 그동안의 또 말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권자들이 이제 잣대가 좀 더 엄격해지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또 다른 격전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후보자 기호가 결정이 됐는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번이고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6번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3자 구도 속에서 누가 누구의 표를 가져갈지 관건인데, 지금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단일화를 제외하고 이 판세를 보면은 3파전이 맞죠. 3파전이 맞는데 각자의 특장점이 다 있습니다.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후보니까 부산 북구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부산 안에서. 네. 그래서 북구 발전론을 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 리스크들이 지금 좀 몇 가지가 나타났죠. 뭐 어떤 손틀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도 여기서 어떤 보수,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저기서 재선을 한 본인이 상당히 이제 토박이론을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전체적인 국민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인물론을 지금 부각을 시키죠. 부각을 시키지만은 그리고 보수 재건을 외치지만 보수 재건에 동의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그 부분하고 나중에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세를 가지고 승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조금 전 짚어주신 대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로 부상했는데요.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아니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론조사라는 게 참 허망하더라고 보니까. 인간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그런 어떤 기댈 언덕 같은 거를 이제 그 수치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꿋꿋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수치에는 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심을 보고 시민을 보고 갑니다. 큰 민심의 열망 앞에서 그런 정치인들 사이의 정치공학은 종속변수입니다. 이 민심의 열망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자, 모레 18일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본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후보 사퇴가 이뤄져야 이 투표용지의 사퇴라는 문구가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1차 단일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말 혹은 선거 막판까지라도 극적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지금 단일화를 위한 루비콘 강은 벌써 건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지금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권 초대 내각의 같은 국무위원이었고 예. 검사 선후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이 선거 과정에서 감정이 정말 격앙될 대로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또 다른 하나의 동력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인데, 국민의힘의 지금 그 당종혁 대표는 정말 이 태도를 보면 정말 한동훈 너만은 안 돼라는 식의 입장으로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펼쳐질 보수 재건 과정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벌써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보수 이 분열된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박민식 후보든 지금 한동훈 후보든 자기가 확실하게 이등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등이 아니고 보수의 대표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민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표에 의한 단일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선거 막판에 가면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 될 만한 보수 후보에게 밀어주자는 생각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때 확실하게 내가 보수의 대표라는 부분을 먼저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두 사람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하정우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구의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을 잘못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손털기 논란, 오빠 논란에 이어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초보 정치인 리스크의 판세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건 이제 초보 정치인 리스크라고 그러면 단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건 저는 실수 차원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네. 본인이 GRDP를, 그러니까 GRDP라는 게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입니다. 우리 네. GDP를 각 지역별로 이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돈을 1년에 버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재정 자립대하고 GRDP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출마를 했으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다 파악을 했어야 돼요. 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GRDP가 1,200만 원인데 부산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억 2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실무진이 잘못 써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본인이 써준 것을 보고 바로 파악을 했어야 돼요. 1억 2천 이거 이상하다. 1,200만 원이 그 가장 최하인데 네. 그리고 부산 전체가 3,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장 이렇게 보면 본인이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냥 그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잘못 써줬다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북값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을 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재정자립도를 또 그 기준으로 하는데 재정자립도도 북구가 9.9%로 그 부산시 최하위거든요. 네. 이런 내용을 파악을 다 하고 나왔어야지 저런 실수가 저런 잘못 말하는 게 없는 건데 그것부터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지금부터는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5파전인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김재현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 맞붙고 있는데요. 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공방전, 민주당 정체성으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 조국이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진짜 민주당스러운 사람은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나 조국 후보니까 나 찍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 조국 후보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스러움은 과거에 일부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할 때의 민주당스러움이죠. 본인 입으로 국힘 제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로남불이라기보다 하여튼 모순적이에요. 저는 공소 취소 문제 관련해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작년 9월에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영남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무기징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공소 취소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됩니다.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이 두 사람의 공방이 거칠면서 조금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평택을 선거는 단순하게 이 한 지역의 보궐선거가 아니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보는 2028년 총선, 미리 보는 2030년 대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정청래 대표가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결국 지금 합당이 안 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선거에서 살아남아야만 자신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어 올 경우에는 차기 대선 구도에도 엄청난 이 잠재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결코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진검승부의 한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일단 그 가장 그 핵심은 과연 그 진보 후보가 단일화되는가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인데 거기는 또 진보당의 김재현 그 후보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세 사람이 같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그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원래 조국 그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통합을 시도를 했을 때는 정청래 대표와 아주 그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국 대표가 그 선택을 해서 갔는데 거기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를 그 뽑아서 그걸로 보낸 거예요. 네. 보냈는데 김용남 후보는 조국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사모펀드 저격수 이런 말을 들었던 그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치를 한 자체부터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권 후보의 범여권 후보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값 불안 해소를 위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깁니다. 도심 오피스텔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전히 규제가 많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16,0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 골프장 일대 착공 시점은 20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 넉 달 만에 착공을 1년 앞당기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발표 직후 쏟아졌던 다주택자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주택 공급 불안 심리가 다시 커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쳤지만 태릉 문화유산 평가와 주민 반발이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 지자체나 마사회와 협의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든 노동조합이든 발표 이후에도 뭔가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거든요.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환영하면서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취득세 중과 등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규제 대못이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4% 정도 되다 보니 무주택자가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이 높아서 취득세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발표하기보단 실효성 있는 대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제는 AI 없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 집 앞은 안 된다며 막아서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반대한다!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막겠다며 집회에 나선 겁니다. 데이터 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70m가량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과 냉각기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는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안전하다는 그 증거는 없어요. 서울은 물론 경기도 고양과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선 주민 반발로 센터 건립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자파 노출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거나 플랫폼 고압선 근처에 서 있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전 설명 없는 추진이 갈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민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거 지어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각종 세금 공과금 같은 거 면제해주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건 데이터 센터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까지 통과된 만큼 갈등을 줄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과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사장단이 평택 사업장에까지 찾아가서 노조 지도부를 만났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죠. 오늘 김명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 사장단이 평택을 찾아서 노조위원장을 만났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면담을 했고 오늘 사측하고 또 장관이 면담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러한 중재를 위한 면담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르면 어쩌면 내일 노사간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러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중재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관하는 비공개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로 부사장님이 반도체 하나도 모르고 지금 실적 규모 자체도 거짓말을 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올해 200조가 아니고 300조예요. 300조인데 지금 200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치냐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됐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위원장한테 온 거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가만히 그냥 들어줘야 돼요?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 안 해주세요. 저 더 회사랑 그러니까.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자, 저렇게 대화를 공개한 게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중재한 비공개 회의 내용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당 녹취는요, 최승우 노조 위원장이 직접 이 익명 게시판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화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 법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장소를 고려하면요,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이것을 공개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협상 측면에서도 다음번에 이것이 또 녹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또 들고 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과연 이 노조의 결집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 효과적인 선택이었는지 또 비판은 면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대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 하루 최대 1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고요?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웨이퍼라고 하는 원판을 깎아서 만드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웨이퍼가 하루에 한 2만 장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디램을,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당 디램을 2,000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생산의 차질을 빚게 되면 하루 손실액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노조 측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웨이퍼 변질을 막을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웨이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가가 나서서 좀 엄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손실이 예상이 되면서 정부 안에서도 파업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긴급 조정권까지 가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긴급 조정권은 이 노조법에 담겨 있는데요. 공익 사업이라거나 아니면은 국민 경제를 해하고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에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일단 쟁의 행위를 멈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카드로 보여지지만요. 다만 과연 발동까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이 되어 왔고 그마저도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20여 년 전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과연 긴급 조정권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미지수이나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 그만큼 이 파업의 효과 상당하고 경제적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튜버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전원주 씨 소식입니다. 올해로 86살 전원주 씨, 지난 3월 낙상 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수술 이후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 한번 뛰어갔다 올까? 걱정했었는데 1년은 걸린다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관절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들여와. 왜요? 한번 오라고. 돈 안 받아요? 그랬더니 네네네 돈 드릴게요 이래. 네, 수술도 잘 됐고요.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병원들이 여기저기서 돈 드릴 테니까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뭐 이런 연락을 해온다고요. 네,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신 건데 그 고령자한테 고관절 그 골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또 천만다행으로 전원주 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지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유튜브 촬영을 재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니까 그 전원주 씨 말로는 고관절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연락을 해오더라. 그래서 전원주 씨가 돈 안 받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병원 측에서 아니 돈을 저희가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원주 씨가 병원비를 안 낸 건 아니고 수술비 뭐 입원비 다 합쳐서 한 달 동안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전원주 씨가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당한 빙판길 낙상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를 다 그대로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건강이고 그 건강에 대해서 식사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은 끝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전원주 씨가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런 전원주 씨, 고관절 수술 이후 달라진 점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돈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옛날에는 전원주 오면 짠순이 내가 가만히 혼자 들어놓다가
아유, 이렇게 발발 떨고 정말 전원주 짠순이 오고 이러다 갚버리면 남은 손해다. 내가 일부러 돈을 넣어 갖고 나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오다가 주려고. 이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주는 재미를 가져라 바꿨어. 자, 아드님도 지금 받아. 아니 갑자기 네, 원래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뭐 짠순이다, 절약왕이다 이런 아이콘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고관절 수술을 거치고 또 초기 치매 증상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요,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많이 가진 만큼 베풀고 살아야겠다. 내 주변에 더 잘하고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 촬영 현장에서요, 스태프들에게 10만 원씩을 직접 쾌척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화면 앞으로 이렇게 손 뻗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푸근한 미소로 10만 원씩 건네주시는 모습, 일단 건강히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베풀고 살겠다는 그 마음 역시도 참 감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원주 씨, 절약 정신도 유명하지만 이 재테크 고수로도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전원주 씨한테 전원 버핏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주 씨 이름하고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이름을 따서 전원 버핏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별명이 생긴 이유가 전원주 씨가 2011년에 주당 2만 원대 SK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때 벌써 이 주식이 폭등할 걸 어떻게 알고 그때 사서 아직까지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그 수익률이 4,20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원 버핏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원주 씨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과거 SK 하이닉스에 강의를 갔었는데 직원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실력파더라. 그래서 회사를 믿고 주식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엔 전원 버핏 말고 진짜 워렌 버핏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단됐던 버핏과의 점심 경매 기억하실 텐데요.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무려 100억 원대 낙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이 점심 식사 한 끼의 가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올해에도 낙찰이 됐습니다. 네. 특히 2022년도 이후에 중단이 됐다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만큼 그 인기가 뜨거워서 135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귀재, 투자의 아버지, 투자자들의 스승,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통해 그의 어떤 통찰력 을 배우고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배운다는 의미, 그런 의미 때문에 이 가격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요, 전액 또 기부가 되는 또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등회 행사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색 연등이 서울 도심을 아름답게 물들일 예정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이곳에 참석하신다고요? 올해는 로봇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로봇 수계식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수계를 받았던 로봇 가비스님, 거기다가 석가, 모이, 니사 이 네 로봇 스님이 연등 행렬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율주행 로봇 2대까지 합쳐서 총 6대 로봇이 이번에 이제 그 연등 행렬의 맨 앞에서, 그 앞에 이제 인간 그 위원단, 봉행 위원단이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든가 인간 봉행 위원단이 있는데 그 앞에서 로봇이 행렬을 앞장선다고 합니다. 흥인지문부터 탑골 고흥까지 한 40분 정도 행진한다고 하는데, 로봇이 과연 어떤 식의 모습을,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또 올해에는 북한 문헌 등을 재현한 등도 등장하고 북향민들도 연등 행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연등 행렬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 문화재라고요? 국가 무형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2012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연등 행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려 시대를 거쳐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불교 행사이자 문화
행사로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특히 이 연등 행렬, 이 등 정말 다채롭고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어떤 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 대중적인 행사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굉장히 크게 또 행사가 치루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이런 불교가 소위 힙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불교 박람회에는 25만 명,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는데 이 젊은 층이 특히 눈에 띄었다면서요. 요즘 힙불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힙한 불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요즘 MZ세계에게도 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좀 힙한 굿즈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극락에 대해서 극락도 락이다 하면서 이 연등 행사 이후에 이제 EDM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신나는 DJ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불교가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굿즈 판매 같은 것, 불교와 또 재미있는 메시지를 담은 굿즈 판매도 굉장히 상황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불교의 어떤 젊음 이런 부분도 좀 이번 행사에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불교의 어떤 매력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부처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스타일로 해석한 굿즈들도 많았고 키링이나 키캡 같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도 많아서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불교는 조금 더 무교지만 가깝게 느껴져가지고 요즘 불교 관련해서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굿즈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궁금해서 좀 오기도 했고 좀 더 뭔가 정신 수양에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불교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음은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개미 요리 때문이라고요?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식혜를 기반으로 한 소르베 위에다가요, 동결 건조된 개미를 뿌려서 판매한 이 식당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개미는요, 미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배송을 받아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라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곤충 10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4년 동안 지금 이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되어 왔고 심지어 12,000차례 정도 판매되어서 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조사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선 사실 곤충 요리 꽤 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개미를 먹으면 불법인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식품위생법상에 먹을 수 있는 식용 곤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10종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네. 보면 풀무치, 메뚜기, 미럼 등이거든요. 여기에 개미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개미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레스토랑 측에서는 왜 개미를 썼느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요리사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일할 당시에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여기 그 소비자들이 방문 후기에 여기 요리사가 설악산,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식으로 후기들을 썼는데 그건 오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유통으로 받아서 요리에 썼다고 하는데 문제가 보건당국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여기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잠시 후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포지션의 어떤 조화, 그다음에 선수 구성에 대한 실험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전술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리그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K리그에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또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상에 가장 저는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 뒤 오후 4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이 발표됩니다. 월드컵 본선에 나설 태극전사 26명. 누가 될까요? 지금 이번에 역사상
가장 화려한 한국 대표 선수 명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장부터가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될 것으로 아주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하고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명단에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두 선수가 투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거기에 또 수비에는 김민재 선수. 이 선수들이 다 지금 월드 클래스에 해당하는 선수들인데 우리나라 대표팀 월드 클래스가 줄줄이 지금 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성 선수라든지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 등등등 유럽파 선수들이 대거 대표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골문을 지킬 수문장 자리에는 김승규 선수라든가 조현우 선수, 송범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또 미국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사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 이 축구 리그 뛰고 있습니다. LAFC에서 정말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협회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받고 있는 연봉 탑2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위가 손흥민 선수고요. 무려 1위는요. 메시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메시 선수가 연봉이 423억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166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에 부가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수익, 광고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너스가 계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높은 소득은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완벽한 실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주목받는 이유가 이 하프타임 쇼에 바로 BTS가 메인 출연자이기 때문인데요. 마돈나와 무려 같은 무대에 서는 거라고요? 이번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경기 중에 공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결승전 중간에 하프타임 쇼를 한다는 건데 그게 최초인 거 사상 최초. 그걸 하는 이유가 미국이 축구 인기가 좀 떨어지거든요. 미국에서 붐을 일으켜보자라는 취지로 공연을 만드는 건데 피파가 아주 야심차게 이 공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의 스타들로 이제 그 쇼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메인 출연자가 3팀인데 마돈나, 샤키라, 방탄소년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가 큰지를 이것만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올림픽 이상으로 인기가 있는 게 월드컵이거든요. 월드컵 결승전 때 방탄소년단이 딱 나오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야, K-팝이 이 정도구나.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때이른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의 낮 기온 31도, 춘천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내내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햇볕 차단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덩달아 인체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강릉,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있겠고요. 이후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